자, 우리가 입력과 출력에 DC 블로킹 커패시터를 장착을 해서 더해서 이 AC 전압원 100kHz짜리 AC 전압원이 들어갔을 때 약 증폭도가 7dB 정도 나오는 RF 증폭기를 설계를 했습니다. 증폭기 특성을 우리가 보려면 자, 데시벨, 그 진폭 특성과 위상 특성을 봐야 됩니다. 일단 데시벨 특성에서 중요한 거는 중심 주파수의 특성인데 우리는 이쪽 100kHz 되는 범위를 중심 주파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보면 여기서 전압에 증폭되는 특성이 거의 이제 꼭대기점이고 평평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증폭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주파수별로 증폭도가 달라지게 되면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조 특성 같은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별로 증폭되는 특성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한 구조에서는 약 7dB 정도 되는 증폭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봤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회로도를 보면 자, 7dB에서 값이 떨어지잖아요. 자, 떨어지는데 값이 떨어질 때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증폭기의 대역폭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자, 대역폭을 우리 계산하는 방법은 필터에서도 해봤고 OP앰프에서도 해봤습니다. 근데 OP앰프와는 다르게 우리가 설계한 C 증폭기는 저주파로 가도 출력이 떨어지고 고주파로 가도 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삼은 거를 FC라고 하면 센터 프리퀀시 FC라고 하면 낮은 쪽으로 갔을 때 떨어지는 거는 FL이라고 부르고요. 높은 쪽은 FH라고 부릅니다. 뭐 하이라서 FH, 로우라서 F로우입니다.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삼을까요? 자, 여기에는 FC가 중심인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7.33 dB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FL과 FH는 마이너스 3dB만큼 떨어지는 값입니다. 마이너스 3dB만 떨어지는 값. 그러면 4.33이 되겠죠. 그래서 4.33 dB가 나오는 주파수를 찾으면 이 증폭기가 구동될 수 있는 주파수 범위인 대역폭이 됩니다. 대역폭. 대역폭은 영어로 하면 밴드위스라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요. 얘는 FH 빼기 FL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테이블에서 FH를 찾아보면 자, 주파수가 이제 높아지니까 4.33 정도 되는 주파수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4.33 그러면 대충 한 이 정도 범위네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값입니다. 굉장히 높은 값.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100MHz까지 했으니까 자, 얘를 보면 한 80MHz, 80.7MHz 정도가 FH라고 보면 되겠네요. 80.7MHz. 그래서 얘는 보니까 자, 여기를 보면 4.33 여기를 보면 되니까 얘는 한 80.7MHz입니다. 그러니까 80.7MHz가 높은 쪽에 차단 주파수가 되겠고요. 낮은 쪽으로도 이제 커패시터 때문에 생기는데요. 4.33이니까 그 값을 보면 요 정도 범위인 것 같습니다. 한 86Hz. 그래서 86Hz라고 FL은 생각이 듭니다. 80.7MHz에서 86MHz를 뺄 수는 있는데 빼봤자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값 차이가 100만 배 나기 때문에 빼본들 큰 의미가 없어서 보통 이제 저주파 쪽으로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는 증폭기인 경우는 대역폭은 거의 FH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80.7MHz가 우리가 설계한 RF 증폭기, 그러니까 CE 증폭기로 만든 RF 증폭기의 대역폭이 됩니다. 우리가 증폭기 특성을 볼 때 항시 보는 지표가 증폭도와 대역폭인데 얘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증폭도 곱하기 대역폭은 트랜지스터가 정해지면 거의 일정합니다. 물론 미세하게는 변하는데 굉장히 일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증폭도가 이제 높으면 대역폭은 줄어들고요. 증폭도를 낮추면 대역폭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역폭이 2N 쿼드루플 2의 데이터시트를 봤을 때 이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한 250MHz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폭기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25MHz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FT의 10분의 1. 그러니까 증폭기를 가지고 증폭했을 때 더 이상 증폭이 되지 않는 주파수가 천위 주파수 FT인데 요거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운용 가능한 대역폭입니다. 자, 내가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증폭기 만들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요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데이터시트에 의하면 25MHz가 나와야 됩니다. 25MHz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25MHz보다는 훨씬 큰 값이 나왔잖아요. 80.7MHz가 나왔으니까 어디서 이 문제가 이런 재밌는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증폭도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증폭이 낮추었기 때문에 대역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이 회로 설계를 약간 바꾸면 증폭도를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폭도를 올릴 수 있다는 뜻. 자, 어떻게 올릴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 증폭기에 대역폭이 넓게 나온 이유는 증폭도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피드백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드백 저항이 있으면 모든 면이 다 좋아진다고 했죠. 하나만 빼고 뭔가 하면 이 피드백이 있게 되면 증폭기의 증폭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알리 저항 쪽에 커패시터를 하나 더 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원래 회로도를 보면 자, 원래 회로도 볼까요? 원래 회로도 보면 2m 쪽에도 커패시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커패시터는 내가 걸어주는 AC 전압원과 바이어스로 걸어준 DC 전압원 사이를 이제 끊어주는 역할이 아니고 DC에서 잘 있다가 AC일 때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커패시터는 바이패스 커패시터라고 합니다. AC인 경우에 교류 신호를 2m 쪽으로 가지 못하게, 2m 저항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커패시터 저항 쪽으로 다 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바이패스 커패시터라고 하고 이 바이패스 커패시터를 달게 되면 AC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알리 저항은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 역할이 됩니다. 왜냐하면 CE에 있는 임피던스 값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마이크로페럿을 선택을 하면 이 커패시턴스 값을 1마이크로페럿을 하게 되면 그때 임피던스 값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임피던스 값이 약 1.6옴 정도가 나왔고 자 1.6옴과 알리 저항은 200옴입니다. 우리 회로를 보면 알리는 200옴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저항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100배 가까이 저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류는 다 CE 쪽으로 흐른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전류는 DC 전류가 아니고 AC 전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DC 특성과 AC 특성을 분리해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죠. DC는 바이어스 해석을 해주면 되고 AC는 뭘 하는 겁니까? 증폭도, 전압 증폭도를 계산할 때는 AC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DC와 AC가 완전하게 분리돼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특성을 가진 이 트랜지스터가 해석이 되게 됩니다. 컴퓨터로 해석하더라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트랜지스터 회로가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로 우리 아무리 하더라도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 그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소신호 해석, 스몰 시그널 해석입니다. 소신호 해석. 그래서 소신호 해석을 할 수 있는 원리가 DC하고 AC가 완전하게 이제 분리된다는 거. 자, 그것 때문에 해석이 되는데, 운 나쁘게 이제 피드백이 포지티브로 걸리면 소신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발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한 주파수하고 전혀 엉뚱한 신호가 났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커패시터를 하나 달고 신호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를 달기 위해서 럼프 컴포넌트에 가서 커패시터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쓰던 그리드에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커패시터는 이 정도에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병렬인 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커패시터는 병렬인데 누구랑 병렬인가 하면 접지 같죠. 자, 접지 같고, 그리고 이 RE 저항 쪽이 선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터에서 저주가 흐르면 RE로도 가고 커패시터로도 갑니다. 교류 전류를 이야기합니다. DC인 경우는 당연히 이쪽으로는 안 가고 충전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커패시터 값은 1마이크로페럿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1마이크로페럿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회로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 줍니다. 자, 계산을 해주면 특성이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없었을 때는, 자, 증폭도가 한 7.33 정도 나왔었는데, 이 회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이제 커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커진 거. 그러면 우리가 요 회로 특성을 서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자, 얘를 하나 세이브 에즈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BJT3를 하나 저장을 해서, 자, 바이패스 커패시터를 달았을 때를 BJT3라고 하겠습니다. BJT3.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컴파일해서 계산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BJT2 쪽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BJT2 한번 열어보면, 자, BJT2 저장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네요. 잠깐만. 자, 오픈을 해서 다시 BJT3를 가지고 왔고, 자, 세이브 에즈에서 BJT4를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있을 때 두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제외한 결과랑 BJT에서 이 이미터 쪽에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경우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 있는 경우, 자, 얘가 복사가 될라나요? 자, BJT3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건데요. 자, 얘는 세이브하고,
그래서 다시 BJT3를 열겠습니다. 열어서 이 회로는 자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한 거고요. BJT4는 없는 상태에서 계산한 겁니다. 자, 계산해서 결과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폭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BJT4로 바꾸어서 AV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증폭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에도 자 페이저 특성도 보는데 BJT4를 갖고 와야 되니까 BJT4인 경우에 페이스 특성도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위상 특성은 뭐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고 이 증폭도 특성이 상당히 많이 이제 변동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변동성을 한번 살펴보면 저주파 특성은 거의 동일하게 가고요. 저주파 특성은 어차피 저주파로 가면 커패시터 없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다가 이제 높은 주파수에서 특성이 달라지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증폭기의 증폭도와 대역폭은 그 둘 사이가 거의 유사한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곱한값이 상수기 때문에 이 커패시터를 장착함으로 해서 증폭도를 올렸잖아요. 증폭도를 올리니까 대역폭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역폭이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증폭도는 올렸는데 대역폭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100kHz가 중심이라 했으니까 100kHz에서 보면 증폭도는 한 31dB 정도입니다. 31dB. 자, 증폭도는 한 31dB. 자, AV 값, 요 값은 31dB인데 어디선가 하면 주파수가 중심 주파수가 100kHz일 때 기준입니다. 그러면 아까 7dB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31하고 7이니까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얻어진 겁니다. 거의 24dB 정도가 올라갔네요. 24dB이면 전력으로 치면 한 200배 정도 전력이 커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증폭이 된 거죠. 대역폭을 볼까요? 그럼 31dB 기준으로 해서 3dB 떨어지는 값을 찾는데, 자, 저주파에서도 있고 고주파에서도 있습니다. 기준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28dB 되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거, 이 28dB는 주파수에 대한 거지, 얘는 증폭도에 대한 거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주파수를 찾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주파수로 갈 때도 28dB를 우리가 찾는데 얘는 증폭도가 지금 28dB인 거고 찾아야 되는 거는 주파수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그러면 한번 보면 저주파부터 가볼까요? 저주파 28dB 있는 거를 찾아가 보면 28dB이 여기 있네요. 얼마인가 하면 12kHz입니다. 12kHz. 그러면 요 값은 12kHz에서 28dB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높은 주파수에서도 자, 증폭도가 떨어질 텐데 자, 28dB 찾아야 됩니다. 28dB 찾아보면 자, 32.4 정도가 3dB만큼 이제 떨어지는 값이 됩니다. 32.4. 그럼 FH는 32.4 정도가 됩니다. 32.4. 이게 32.4 MHz. 아까랑 비교했을 때 대폭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대역폭이 아까는 80메가까지 갔는데 지금은 증폭기 설계하니까 거의 32.4메가, 32.4메가 정도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칙은 30.4메가 빼기 12kHz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건 얘보다는 FH가 약 1000배 이상 크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12kHz는 뽑아내지 않더라도 대략 대역폭은 32.4MHz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더 잘 하려고 하면 12kHz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2kHz 빼주면 되는데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역폭이 우리가 앞서 계산한 것보다 약 50메가 정도가 더 줄었습니다. 우리가 증폭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이 32.4MHz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증폭기가 낼 수 있는 대역폭이 되는 거고, 요 값은 우리가 데이터시트를 가지고 예측했던 25MHz하고 다소 이제 비슷한 값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증폭도를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자, 이건 스파이스로 계산을 한 거고, 이 증폭도는 우리가 이제 실제 손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유도한 과정을 보면 이 증폭도 계산하는 공식을 유도를 했었죠. 자, 요 공식 유도한 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증폭기의 증폭도를 실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파수가 이제 100kHz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는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값은 무시할 수 있어요. 원래는 다 계산을 해 줘야 되지만 근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산을 하기보다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BJT 계산하는 게 있으니까 BJT 계산하는 쪽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스트 BJT라고 있네요. 자, 여기 가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우리 지난번에 얘를 다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했고 이 데피니션도 계산했고요. 바이어스도 계산을 했고, 자, 바이어스 값을 차례차례 이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시작을 해보면, 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먼저 이 getAV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 볼까요? getAV. 자, AV는 계산하는데 일단 RS하고 RL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RS하고 RL 값을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니까 definition으로 정의해서 이제 계산을 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여기 GM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VT 값이 또 중요한데 이 VT 값은 온도에 대한 등가적인 전압입니다. 약 26mV니까 26 3으로 값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자, 저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한번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GM을 계산해야 되는데 GM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IC를 VT로 나누면 됩니다. 자, GM은 정의된 데가 컬렉터 전류에서 컬렉터 쪽에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전류는 컬렉터 전류, 전압은 항상 VT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등가 회로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GM을 이제 계산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의한 게, 자, RC, IC하고 IC를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입력을 IC를 또 받겠습니다. IC 값을 받고요. 자, 그래서 GM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식에서 이제 각 병렬장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병렬장을 계산하는 함수도 우리 지난번에 만들어 뒀었고요. 그 다음에 알파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알파이 값은 이 VT 값을 IB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IB 값은 입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IB 값을 구하는데, IB 값은 IC 나누기 베타가 됩니다. 자, 우리 트랜지스터 공식에서 이 베타는 IC를 IB로 나눈 값이죠. 자, 그러면 IB가 이쪽으로 가고 베타가 밑으로 가면 IB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알파이는 정의된 데가 베이스 쪽에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베이스 전류인 IB 값을 넣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알파이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프린트해서 살펴볼까요? 우리 감을 위해서. 자, 얘도, 자, 알파이 값을 한번 보면, 요 값은 알파이라고 하고, 보통 요 값은 킬로옴이니까 킬로옴이라고 적겠습니다. 킬로옴으로 바꾸기 위해서 1000으로 이게 나눠줄게요. 자, 그럼 정의가 됐고, 우리 RS는 50옴으로 했죠. 그 다음에 RL은 얼마로 했습니까? RL은 1kΩ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IC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IC 값은 우리 아까 계산한 값, IC 값은 여기서 계산했잖아요.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표시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get AV 해서 RS, RL, IC로 계산을 하면 알파의 값은 한 2.7kΩ. 이게 뭐 큰지 작은지 감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보통 알파의 값은 킬오hm 정도가 나옵니다. 나와서 아주 정상적인 바이어스 조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알파의 값을 이용해서 요 공식을 넣고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 AV 값을 계산하고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GM 곱하기 그 다음에 병렬 계산이 필요한데요. get 알파라고 하는 게 병렬 계산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RC 그 다음에 RL 넣어주고요. 또 곱하기, 자, 곱하기 get 알파 해서 RB 저항하고 알파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알파이 이렇게 계산해주고, 근데 RB는 저항이 됐나요? 그러니까 RB는 계산이 안 됐네요. 안 됐고, 이 RB 값은 여기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면 RB는 병렬인데 누구하고 병렬인가 하면 이 RB1하고 RB2의 병렬입니다. 자, 그걸 계산을 해주고 얘를 RS라는 저항값하고 또 병렬 저항이 있네요. 이게 꽤 복잡한데 이 함수, 병렬 함수 계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B하고 알파이를 계산을 한 후에 요 AV 값을 리턴을 해 주겠습니다. 자, 계산해서 얘를 한번 받아보면 이 출력 값은 마이너스 36 정도 나오게 되고요. 마이너스 36배 정도의 증폭도라는 건데 우리가 이걸 데시벨로 지금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데시벨로 바꾸려고 하면 이 수학함수, 로그 함수를 갖고 와야 되니까, 자, 임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자, 매스 해서 수학함수에 있는 거 다 한번 갖고 와 볼까요?
from math로부터 import 아마 로그 10 함수가 있을 겁니다. 로그 10 함수 있는 거 확인은 했고요. 자, 로그 10 함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증폭한 값은 AV 한번 담아 볼게요. 담아봐서 이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한 다음에 요 AV 값은 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에 마이너스 넣으면 계산 오류가 나잖아요. 그래서 ABS에서 AV 한 다음에 로그 10 해서 여기다가 20을 곱해줍니다. 20을 자 곱하고 요 값을 AV에 집어넣습니다. DB를 할까요? AV DB에 집어넣어서 요 값을 한번 프린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AV 값은 얼마 정도 나올까? 한번 계산해 보면 AV DB 그래서 단위도 데시벨로 그래서 계산해 보면 거의 2dB, 31.2dB 정도가 나오는데 이 결과값은 우리가 스파이스로 계산했던 값하고 굉장히 비슷한 값이 되죠. 자, 굉장히 비슷한 값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계산한 값은 31dB이었습니다. 31dB인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파이썬으로 이제 계산해 보니까 결과값은 약 31.2, 차이가 한 0.2dB 정도 나네요. 자,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